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월요일 굿모닝 1부 시작합니다. 저는 이대일 성주원이고요.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는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과 수요일 미국 FOMC 회의가 열리는데요. 최근 꽤 큰 폭의 조정을 받은 뉴욕 증시에 대해서 미국 연준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또 지난달 잭슨홀 미팅에서 언급했던 평균 물가 목표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액션 플랜 등이 나올지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뉴욕 증시가 지난주 주춤하는 와중에서도 우리 증시는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는 1.2%, 코스닥은 2.6% 뛰었는데요. 이번 주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2,400선, 900선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미국 FOMC 회의나 또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수위, 또 중국의 실물 지표 등이 주목하면서 횡보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신중한 투자 전략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 마감했는데요.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을 김도원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글로벌 증시 브리핑입니다. 전거래일 뉴욕 증시는 경제지표 호조와 기술주의 불안 속에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3대 주요 지수 모두 장중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장 막판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는 0.48%의 오름세로 27,665선에서 장을 마감했고요. 또 이날도 애플 등 주요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는 0.6% 하락했습니다. 1,853.55포인트로 장을 마감했고, 또 S&P 500 지수는 0.05% 강보합권에서 3,340.97포인트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호조를 보였습니다. 전월 대비 0.4% 오르면서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는데요. 지난 6, 7월보다는 상승폭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에너지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졌고 대부분 항목의 물가가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가 코로나 팬데믹 위기에서 회복되고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계속 이어지면서 시장에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양측의 날선 공방전이 이어졌는데요. 대만으로 망명하려던 홍콩 민주화 인사들이 중국 당국에 체포된 것에 대해서 미국이 비판하자 중국 외교 당국은 내정 간섭을 멈추라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 홍콩과 인권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틱톡 인수전도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이달 20일까지 틱톡 매각 협상이 마무리가 돼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15일까지 딜이 성사가 되지 않으면 틱톡을 금지시킬 것이다라고 위협을 하고 있고요. 또 시한 연장은 없다며 틱톡은 폐쇄가 되거나 팔릴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 당국은 경제적 패권주의라고 비난을 했고요. 기한에 쫓겨서 틱톡을 파는 것보다는 차라리 미국 영업을 중단시키기를 원한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관련 소식들 계속해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영국과 EU의 갈등을 주시하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국 증시의 경우에는 브렉시트 이후 처음으로 거대 경제권인 일본과 자유무역 협정을 합의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호재가 됐는데요. 이에 따라 영국 증시는 0.48% 오른 6,032.09포인트로 장을 마감했고요. 독일 증시는 0.05%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13,202.84포인트에 마지막으로 프랑스 증시는 0.2% 소폭의 상승세로 5,034.14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상품시장 마감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는 최근 원유 수요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공급 과잉 우려까지 겹치면서 관망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날은 0.08% 소폭 상승세로 마감했지만 지난 한 주간 6%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전거래일에는 37.33달러로 장을 마감했고요. 금값은 4거래일 만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0.8% 밀리면서 1,947.9달러로 장을 마감했고 또 전거래일 원달러 환율은 2원 상승하면서 1,186.9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에 나가 있는 이데일리 송일아 기자 연결해서 미국 증시 상황 좀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뉴욕 증시의 성적표가 좋지는 않았어요.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경제 지표는 양호했지만 기술주의 불안한 흐름이 계속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1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소폭 올랐지만 나스닥 지수는 0.6%가량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로써 지난 한 주간 다우지수는 1.7%, S&P 500 지수는 2.5% 각각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는 무려 4.1% 떨어지면서 3월 이후 가장 큰 주간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시장은 주요 기술주의 주가 움직임, 또 경제지표, 미중 갈등 양상 등을 주시했는데요. 장 초반 강세를 보이던 기술주가 다시 미끄러지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불안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날 나온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4% 오르면서 시장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를 두고도 여러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즉 금융업이나 기술업종 등 이 집에서 근무가 가능한 일자리는 거의 줄어들지 않으면서 이들이 소매 판매나 주택 판매, 또 물가 지표 등의 개선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표 자체는 경기 회복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다수의 업종에서는 여전히 최악의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스티브 블리츠의 TS 롬바드 치프 이코노미스트는 상위 20%의 고소득층들이 80%의 소비를 차지하면서 경제 회복세가 실제보다 더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국민들은 심각한 고용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변동성 장세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프레드릭 캐리어 RBC 웰스 매니지먼트의 투자 전략 헤드는 투자자들이 앞으로 몇 달간은 조정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의 추이는 여전히 중요하고 또 대선과 미중과 갈등, 또 브렉시트에 따른 변화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날 업종별로는 엇갈렸습니다. 산업과 소재가 1.4%, 1.3% 각각 올라 최대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기술주는 0.8% 하락해 최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종목별로는 애플이 1.3% 내렸고 아마존도 1.9% 하락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틱톡 인수의 불확실성 등으로 약 0.7% 하락했고요. 오라클은 장 초반 상승폭을 반납하고 0.6%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 최근 제네럴 모터스와 파트너십을 맺은 미국 수소 전기 트럭 업체 니콜라는 대규모 사기극을 벌였다는 한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무려 14.5% 급락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 미국 증시에서는 오는 15에서 16일 열리는 FOMC 회의와 또 16일 나오는 소매 판매 지표 등을 주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대선 전 마지막으로 열리는 회의에서 이 새로 도입되는 평균 물가 목표제를 둘러싸고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송혜아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 주 중후반에 나올 미국 FOMC 회의 결과 그리고 경제 지표 발표 이런 내용들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내에 영향을 줄 만한 글로벌 증시 주요 포인트부터 짚어주시죠. 네, 금요일 마감한 글로벌 증시는 뚜렷하게 부각되는 재료가 없는 가운데 전 거래일 하락에 대한 반등에 성공하면서 소폭 상승하는 흐름으로 마감했습니다. 먼저 유럽 주요 증시는 브렉시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었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미국 증시 눈치 보기가 진행되면서 결국 미국 시장이 다시 상승음으로 전환되자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하였습니다. 미국 증시는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상승하는 등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양호한 지표들이 발표되었지만 기술주들이 장 초반 상승세에서 후반에는 다시 하락하는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혼조세로 마감하였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특징적인 점은 기술주 주가는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지만 산업재 등 경기 민감주는 전 거래일 부진에서 벗어나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뚜렷한 호재가 부각되지 않는 모습이어서 산업재 섹터 역시도 모멘텀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미국 증시는 9월 초순 급락한 이후 4거래일간 조정을 보이면서 지수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9월 FOMC와 선물 옵션 만기일이 이번 주 후반에 위치한 만큼 지수 조정과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증시 결과가 일단 국내 증시에 주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금요일 MSCI 한국지수 ETF가 1.08% 상승했다는 점에서는 오늘 증시의 소폭 플러스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주말 사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나타나지 않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완화되었다는 점에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지수를 상승 또는 하락 쪽으로 이끌 만한 대형 재료가 없다는 점에서 장중 내내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특별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상황 완화와 미국 기술주 혼조세 영향을 받아서 언택트 및 기술주에 대한 부담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 기술주가 다음 주에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노린 저점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재료는 컨택트 관련주의 투자 심리를 호전시킬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 시장의 큰 흐름에서 벗어나는 상승이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서 일부 비중 축소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행보하는 국면에서 테마성 종목 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테마는 지난주에 이어서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을 이끌 만한 뚜렷한 제도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현금 비중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눌림목에서만 매수하는 전략을 좀 더 이어나가는 것이 좋다고 보입니다. 이제 3분기도 거의 끝나가는 만큼 시장은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3분기 어닝 시즌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께서도 현재 턴어라운드 진행 중인 종목 또는 3분기 호실적 예상 종목으로 매매 종목을 앞서갈 필요가 있는데 참고로 지난 일주일간 예상 이익이 상향 조정된 업종은 반도체를 포함한 IT 업종이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 시장에 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현재 시장의 뚜렷한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장 방향성을 예단하는 것은 조금 신중해야 된다라는 조언이었고요. 그러면서 현금 비중을 유지하면서 눌림목에서만 매수하는 전략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분기 호실적이 예상되는 종목 위주로 탐색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잠시 후 업종 공략 업앤다운에서는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과 하락이 예상되는 업종을 살펴보고요. 또 오늘의 핵심 공략주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공략 업앤다운,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삼성동금융센터 윤여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윤여민 팀장이 꼽은 상승 전망 섹터는 반도체 섹터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파운드리 쪽을 주목해 주셨고요. 삼성전자 수주에 따른 낙수 효과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최근에 수주가 좀 잇따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역시 파운드리 산업, 파운드리 종목들, 반도체 종목들에 조금 수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일단 삼성전자가 최근에 좀 여러 건의 지금 파운드리 쪽에 좀 수주가 좀 일어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네. 뭐 크게 한 3건 정도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특히 이제 최근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지난 2일이죠. 엔비디아의 이제 차세대 GPU의 이제 죄송합니다. GPU 이제 지포스 RTX 30 시리즈를 좀 어느 정도 이제 론칭을 하고 이 신제품을 삼성전자에 이제 위탁 생산 맡기겠다는 이제 수주가 좀 나왔는데요. 사실 이제
엔디비아 같은 경우는 좀 삼성전자와 좀 오랜 기간 동안 협력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동행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8나노 시리즈로 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GPU 성능이 좀 어떻게 보면 시리즈보다는 2배 이상 어떻게 보면 성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엔디비아 말고 이제 IBM 쪽으로도 지금 수주가 좀 일어났는데요. 특히 이제 CPU 이제 파워 10을 위탁 생산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7나노 공정에 처음 들어가는 거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EUV 7나노 생산 라인을 통해서 이제 IBM의 CPU가 만들어진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또 나왔던 이제 어떻게 보면 뉴스죠. 이제 미국 퀄컴이 5G 이동통신 이제 AP죠.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스냅드래곤 4 시리즈를 생산을 맡기겠다고 삼성전자에 맡기겠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삼성전자가 잇따른 이제 수주를 좀 보이면서 이에 따른 좀 파운드리 자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위탁 생산 업체들에 대한 어떤 기대가 많이 커져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TSMC죠. 파운드리 업체 1위 기업인 이제 이 업체 같은 경우도 지금 대규모 수주가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애플이라든지 인텔 초대형 고객사한테 TSMC도 지금 수주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수주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TSMC의 캐파 능력에 비해서 너무 많이 수주를 받았습니다. 이에 네. 따라서 2위 업체죠. 삼성전자가 2위 업체인데 일로 좀 물량이 좀 넘어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받은 수주 물량에다가 TSMC에서 넘어올 수 있는 물량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부분들이 파운드리 업체에 대한 매출에 좀 상당히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립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이제 영업이익이 보통 10조 원대인데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내년에 한 20조가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삼성전자 주가에 대한 어떤 리레이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한 그 주가에 대한 리포트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가전이라든지 휴대폰에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반도체, 특히 이제 파운드리 쪽이 움직여야지만 삼성의 주가가 좀 오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봤을 때 최근의 수주 모습은 상당히 어떤 리레이팅에 대한 상향 리레이팅에 대한 전망이 좀 밝은 어떤 뭐 뒷받침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파운드리 쪽에 분명히 낙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파운드리의 어떤 시장은 계속해서 꾸준히 좀 커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0년에 이제 283억 달러를 좀 기록을 했는데 뭐 2018년에 629억 달러 그리고 2023년에는 812억 달러로 지금 시장이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제품의 가격 변화에 따른 어떤 시장의 규모 변동성이 좀 존재하는 좀 메모리 반도체랑 좀 다르게 좀 안정적인 성장세를 좀 지속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대장격인 삼성전자의 수주가 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이런 섹터 쪽 좀 오늘부터 좀 하반기 계속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좀 파운드리 섹터 한번 좀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굵직굵직한 수주들을 많이 따냈습니다. 엔비디아, IBM, 퀄컴 이렇게 잇따라 그런 수주를 따내면서 상당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현재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대만의 TSMC가 뭐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2위로서 열심히 추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이런 굵직한 수주들이 나왔다는 점, 이런 점들이 기대가 되는 점, 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에게도 낙수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 이런 점들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해야 할 섹터는 어떤 업종인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윤여민 팀장이 꼽은 피해야 할 섹터는 유통주입니다. 그중에도 오프라인 유통 쪽을 좀 찝어주셨고요. 추석 대목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자, 추석 대목이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조금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나마 온라인 쪽은 이제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그나마 괜찮고 오히려 또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흐름도 보이고 있지만 오프라인 쪽에는 역시 지금 코로나가 발목을 잡고 있죠. 예, 일단 지난주에 좀 이마트 좀 사실 좀 주가가 좀 상당히 좋았는데 네. 제가 이제 특히 이제 오프라인 쪽으로 좀 특정을 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 코로나19 관련돼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어느 정도 좀 어제부터 좀 완화된 이제 발표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주가 상당히 좀 타격이 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프라인 쪽 이제 유통주 같은 경우는
주가가 거의 코로나19 때 어떤 처음 발병했던 때로 좀 회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상당히 안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뭐 신세계라든지 뭐 현대백화점 그리고 이제 롯데쇼핑 같은 경우도 거의 코로나19 때 주가 수준으로 좀 어느 정도 회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월에 지금 코로나19 재확산을 통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 시행을 2주 정도 했습니다. 이게 좀 어느 정도 상당히 좀 타격권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집합 건물로 들어가는 어떤 이런 현상을 좀 많이 꺼리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기다 보니까 결국 이제 매출에 타격이 많이 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3분기에도 분명히 영업이익이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추석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상당히 지금 강력하게 지금 방역에 대한 의지를 좀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좀 유통주 같은 경우는 좀 특히 추석 대목을 좀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KTX 같은 경우도 그렇게 뭐 매진이 되지 않는 사례를 네.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2차 재난지원금이 나오는데 여기서 좀 대형 유통 기업이 좀 제외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성장은 상당히 좀 악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오프라인 쪽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쪽, 특히 이제 비대면 상권은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물론 조금 완화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하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좀 많이 위축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추석 대목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공략 종목 어떤 종목 갖고 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뭐 반도체 쪽에서 좀 가지고 왔고요. 이제 LOT 베큐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국내 유일의 건식 진공 펌프 전문 업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펌프 쪽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해당 기술은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이제 제조 과정에서 좀 필수적인 요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진공 펌프는 당연히 이러한 과정에서 좀 진공 기술을 구현하는데 당연히 이제 필수적인 핵심 장비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좀 많이 쓰이다 보니까 뭐 최대 뭐 4대에서 6대 정도는 기본적으로 쓰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초고 진공 영역에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 뭐 CVD라든지 에칭 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설비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EUV 노광 이제 그 공정에 대한 어떤 부분을 좀 상당히 본격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ASML의 어떤 미국의 영국의 이제 에드워드 쪽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독동적으로 공급이 일어나고 있지만 분명히 공정이 좀 확대가 되다 보면 동사에게도 추가적인 수주가 좀 예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 뭐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라도 올해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올해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거의 20% 이상이 뛰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대비해서 좀 흑자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좀 상당히 성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동사 같은 경우 현재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차트상으로 볼 때는 지금 전고점이 16,850원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전고점을 좀 넘어가게 되면 좀 어떻게 보면 쌍봉을 좀 그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가에서 좀 매수를 하시고 좀 전고점을 넘어간다면 충분히 목표가를 좀 넘어서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조금 눌리는 어떤 눌림목 구간에서 좀 분할 매수가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를 좀 전고점을 넘어서 19,500원 그리고 손절가를 15,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국내 유일의 건식 진공 펌프 전문 기업 LOT 베큐을 오늘의 핵심 공략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상승 예상 업종으로 반도체, 특히 파운드리 쪽 섹터 주목해 보시고요. 유통, 특히 오프라인 유통 쪽은 조금 시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윤여민 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잠시 후 집중 분석 이슈타임에서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었지만 최근 다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돋보기 시간입니다. 전거래일 장 마감 후 나온 국내 기업들의 주요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화웨이 추가 제재안이 오는 15일 발효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화웨이 추가 제재안은 미국의 장비와 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해 생산되는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는 화웨이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디램과 낸드 플래시를 비롯한 사실상 모든 반도체에 OLED 패널도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근 미국 정부에 화웨이와의 거래 승인을 요청했지만 미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적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매출 차질은 총 1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도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화웨이가 30% 이상을 점유해온 5G 통신 장비 시장,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제재가 반도체 업계에 미치는 영향들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공식적으로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현산이 납부한 계약금 2,500억 원을 놓고 소송전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현산은 조만간 금호산업과 아시안을 대상으로 계약 이행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단은 인수 무산의 모든 귀책 사유가 현산 쪽에 있다는 입장이며 또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서 쉽게 결말을 예측하기 힘들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고요. 또 한편 아시아나항공에는 2조 4천억 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이 지원될 예정이고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을 관리하면서 경영 정상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르면 내년쯤에 재매각을 추진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들과 오늘장 이 양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이 카카오페이와 손을 잡았습니다. 두 회사는 지난 10일 MOU를 맺고 비대면 대출 신청과 디지털 금융 상품 등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이외에도 금융과 플랫폼이 함께할 수 있는 혁신 사업을 개발할 예정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우리은행은 외부 IT 기업들과 잇따라 손을 잡으면서 디지털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KT와 손을 잡고 인공지능과 데이터 활용을 본격화하기로 했고요. 앞으로 뱅크샐러드나 토스 같은 핀테크 기업들과의 제휴 마케팅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금융과 플랫폼의 융합, 관련 소식들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대표 게임 기업들이 올 하반기 본격적으로 콘솔 게임 시장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이 모바일 위주로 편향된 국내 게임 시장을 넘어서서 콘솔이 강세인 북미와 유럽 등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엑스박스 시리즈의 출시일을 공식 발표하면서 이에 발맞춘 움직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NC소프트는 올해 11월 10일 자사의 첫 번째 콘솔 데뷔작인 퓨저를 북미와 유럽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넥슨은 카트라이더, 그리고 넷마블은 세븐나이츠 등 기존 인기 IP를 이 콘솔로 옮겨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크래프톤이나 펄어비스 같은 기업들도 이 콘솔 기기 개발을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게임 업계에 새로운 모멘텀 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뉴스 돋보기 4가지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경제방송, 거기서 거기 아니야? 경제방송, 굿머니에서 달라집니다. 글로벌 시장의 정확한 분석과 국내외 핫 이슈까지 굿머니 일부에서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슈와 관련한 뉴스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코로나19에 멈췄던 차 판매, 코로나로 다시 달리는 역설이라는 제목입니다. 올 초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됐던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최근엔 전염병 확산으로 되레 호황을 누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외여행은 여전히 막혀 있지만 자국 내 여행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차 판매량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부진이 예상됐던 자동차 업체들의 올해 실적이 회복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코로나19 초기만 해도 공장이 문을 닫고 또 영업망이 차단되면서 생산과 판매에 타격을 입었던 자동차 섹터가 최근에는 판매 지표 회복이 나타나고 있고 또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주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미국 성장주가 좀 흔들리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투자자들이 대안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지난주 이 코너에서 제가 성장주와 가치주의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조정할 시기가 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 이후에도 사실은 미국 대표적인 테크주로 대표되는 성장주들이 좀 불안한 양상을 보인 건 사실이었었거든요. 이 성장주가 불안한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자체가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졌다는 거죠. 네. 가격이 비싸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 5대 테크주의 평균 PER이 27배, 8배까지 갔거든요. 거의 닷컴 버블 직전 수준까지 굉장히 높아졌다. 네. 그러니까 비싸니까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 이유는 항상 이제 성장주는 저금리를 먹고 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장기금리가 위로 조금씩 올라가면서 성장주의 메리트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배팅이 좀 약화되고 있다라는 게 두 번째 이유고요. 네. 세 번째는 일본의 소프트뱅크를 비롯해서 큰 손들이 콜옵션을 대거 사면서 성장주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더라라는 이제 얘기들이 퍼지면서 투자 심리 자체가 조금 흔들리는 그런 세 가지 이유가 지금 미국 성장주의 기반을 조금 흔들고 있다라는 거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로 가치주로 다 옮겨 탈 것인가? 그러기에는 가치주가 그동안 이 반등 국면에서 너무 오랫동안 소외돼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가치주에 대한 믿음, 반등 믿음 조금 아직까지는 석연치 않다라는 심리들이 강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과도기적으로 성장주와 가치주로 옮겨 타는 그 과도기적으로 성장주와 가치주의 특성을 동시에 지닌 종목군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이번 주 우리나라 주요 증권사들이 대표적인 성장주와 가치주의 특성을 동시에 지닌 종목으로서 자동차주에 대한 어떤 추천들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KB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아예 용어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하이브리드 성장주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그래서 예. 자동차 산업은 전통적인 어떤 산업 섹터에 있다 보니까 가치주로서의 특성이 좀 굉장히 강하죠. 종목 자체도 굉장히 오래된 기업들이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자동차주의 산업 그 전체적인 그림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자동차는 다양한 어떤 그 전기 전자제품들이 들어가면서 돌아다니는 움직이는 스마트폰이다 불릴 정도로 엄청난 전자장치들이 집약돼 있는 그런 어떤 일종의 디바이스 역할을 자동차가 해주고 있거든요. 네. 또한 이제 친환경 그 에너지와 맞물려서 전기차, 수소차 이런 새로운 섹터들이 개발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는 전통적인 가치주로서의 측면 플러스 장기적인 성장주로서의 어떤 산업의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 자동차주 내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 성장주와 가치주의 과도기에 투자할 만하다라는 어떤 그 추천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성장주와 가치주 사이의 어떤 과도기 국면에서 성장주적인 측면, 또 가치주적인 측면을 모두 갖고 있는 자동차주가 역시 좀 주목받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보면은 뭐 최근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 이후에 지금까지 보면은 자동차주의 주가 흐름 상당히 강한 편이죠. 맞습니다. 뭐 자동차주가 덜 오른 거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언뜻 있으실 텐데요. 네. 실제 주가 상승률로 보면 물론 대표적인 언택트 관련주에 비해서는 뭐 크게 높지는 않지만 지금 한번 표를 보시면 현대차 같은 경우 3월 20일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최저점이었죠. 네. 저점 대비해서 지금 164% 급등을 한 상황이고요. 네. 기아차 같은 경우는 거의 2배가 된 거죠. 97% 상승을 하는 양상을 보였고요. 지난주에 이제 미국 증시가 좀 흔들리면서 한국 증시도 오르내림을 좀 반복을 했었는데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현대차, 기아차 주가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죠. 네. 현대차 지난 주말 종가가 17만 1,500원. 지금 마지막 이틀간 외국인들이 현대차 주식을 많이 사면서 주가가 좀 강세 흐름을 보였었거든요. 기아차 역시 지난 금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주가가 상승했고 외국인들이 주식을 좀 사 들어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현대 기아차 저점 대비한 지금까지 흐름 또 가장 최근의 흐름 자체도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주가 흐름을 보여줬던 자동차주인데 이 자동차주를 둘러싼 국내외 지표들도 상당히 양호한 상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까 처음에 기사를 우리 앵커분이 읽어주셨지만 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니까 타인과의 접촉을 적게 해야 되는 비대면 사회로 가고 있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보다는 자기 차를 이용해서 차 내에서 이동하는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네. 거죠. 계속 집 안에만 있을 수 없으니까 움직이기는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죠. 대중교통보다는 타인과 접촉을 피할 수 있는 자기 차, 자차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여행을 가거나 이동을 해야 되는데 해외여행 길이 막히다 보니까 자국 내에 여행을 해야 되고요. 자국 내 여행은 기본적으로 항공기나 기차보다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수요가 훨씬 많다라는 네. 점에서 자동차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측면이고요. 그게 대표적인 그 시장, 미국, 중국 이 두 나라 G2 마켓에서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 마나임 인덱스라고요. 미국의 중고차 지수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 세계 시장에서도 중고차가 시장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중고차가 사실은 신차보다도 훨씬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시장 전체적인 벤치마크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마나임 지수가 8월에 163을 넘어서면서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지금 네. 두 달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두 달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한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이 지수 내에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일반적인 세단보다는 픽업 트럭, 또 고급 승용차, 네. 그러니까 미국 내 자동차 중에서는 가장 가격이 비싼 섹터군의 제품 가격이 가장 크게 상승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20% 이상 가격이 뛰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면서 신차 가격도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자동차 판매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말은 수요가 굉장히 좋다라는 걸 방증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두 번째 큰 시장, 중국 시장을 한번 보시면 중국 시장 내에서도 역시 승용차 소매 판매가 굉장히 강합니다. 8월에 170만 대를 넘어섰거든요. 1년 전에 비해서 8.9%나 늘어났고요. 이건 이제 2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판매된 그런 예. 수치를 기록한 거고요. 물론 이제 1월에서 8월까지 올 들어서 1월 8월까지는 한 15% 감소를 했지만 하반기에 이렇게 서서히 판매량 반등이 일어나면서 연간으로 보면 한 6에서 8% 정도 감소에 그칠 것이다. 그래서 모멘텀상으로 하반기는 계속적으로 소매 판매가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이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한국 시장도 한번 보시면 국내 자동차 판매 수요 지금 1분기에 38만 대, 한 7% 감소했거든요. 네. 그런데 2분기가 되니까 45만 대, 18.8%나 늘어났습니다. 이건 예. 전 세계 주요 국가, G20에 들어가는 20개 국가 중에 유일하게 2분기에 자동차 판매가 플러스로 돌아선 국가가 우리나라다라는 그렇군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 좋고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이 가장 많이 판매하는 두 시장, 중국,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점에서 보면 자동차 업종과 관련된 지표가 좋다 보니까 기업들 실적도 좋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자동차 시장 주요 시장인 뭐 미국, 중국, 한국 모두 지금 자동차 관련한 판매 관련한 지표들이 양호하게 네네. 개선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이런 흐름들이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코로나19에 따른 반사 이익, 기본적으로 이거는 코로나 그 감염병과 추세와 이제 관련이 되겠다라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코로나19 감염병이 굉장히 진정된다 하더라도 네. 해외여행 자체는 올해, 내년, 내후년에도 사실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게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관측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그동안 사람들이 해외여행에 썼던 경비들이 대부분 국내의 자국 내의 자동차 관련 지출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해 해외여행 경비가 50조 원 정도 되거든요. 뭐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이 중에 일부분만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으로 유입이 된다 해도 예. 자동차 시장의 전체적인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지금 해외여행 경비 50조는 우리나라 한 해 자동차 매출 시장 규모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자동차 판매 수요가 늘어날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하반기에 자동차 시장을 좀 기대해 볼 만한 어떤 그 기대 요인이다라고 첫 번째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고속도로 통행량은 늘어나는데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라든지 대중교통 이용객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이제 언택트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하반기에 자동차 판매가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들 하반기에 좀 기대를 갖게 하는 부분들이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국내 자동차 수요가 2분기에 일단은 증가를 했고 그리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양호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자동차 업체들의 실적도 전망도 상당히 좋게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현대차, 기아차, 공이 올해 원래 이제 코로나19가 터지기 전만 해도 올해 영업이익이 40에서 50% 늘어날 것이다라고 관측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코로나19 변수를 제외하고 본다면 현대 기아차의 실적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기본 전제인데요. 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창궐한 이후에 전체적으로 현대 기아차의 이익 전망치가 계속 하향 조정됐었거든요. 언젠가 이게 다시 상향 조정으로 턴어라운드 할 때쯤 주가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고요. 네. 따라서 현대 기아차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언제 턴어라운드 할 것인가, 위로 다시 올라갈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데요. 최근 들어서 현대 기아차 실적 전망치가 위로 올라가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석 달 전만 해도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3조 3천억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지난달에 3조 6,600억 정도로 한 3천억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최근 나타나고 있는 현대차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3조 8천억이거든요. 지금 최근 석 달 전부터 매달 지금 영업이익 전망치가 위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인 실적도 좋지만 매달 실적 전망치가 위로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말은 현대차에 대한 전체적인 심리가 굉장히 살아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실적 전망치는 기본적으로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적 요인이 일정 부분 감안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내년도 현대차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금 5조 7천억 정도 나옵니다. 이 좋은 실적 올해 영업이익에서 네. 무려 86%가 더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현대차의 영업이익 전망치 지금도 올라가고 있지만 올 하반기뿐만이 아니고 내년까지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라는 거고요. 기아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아차도 지금 석 달 전만 해도 1조 5천억 정도 되던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금 1조 7천억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도 2조 원이 넘어가는 영업이익을 지금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현대 기아차 공이 실적 모멘텀 자체는 하반기 내년까지 굉장히 살아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컨센서스도 많이 개선되고 있고 그 폭도 상당히 큰 그런 상황인데 끝으로 간단하게 좀 그린 뉴딜 관련해서도 현대차, 기아차 수혜주로 꼽히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린 뉴딜에서 우리 정부가 이 현대 기아차와 관련된 그 친환경차, 수소차, 전기차를 계속 확대하겠다라는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총 1조 6천억을 투입해서 전기차, 수소차 11만 6천 대를 보급하겠다. 앞으로 5년간이요. 또 노후 차량을 친환경차, 전기차, 수소차로 전환할 경우에 6천억을 추가로 지원하겠다. 네. 이렇게 한 그 12조 원이 넘는 돈을 이 시장에 투입함으로써, 그러니까 2조 원이 넘는 돈, 1조 2천억이죠. 네네. 1조 2천억이 넘는 돈을 시장에 투입하면서 현대 기아차가 만들어내고 있는 전기차, 수소차를 이 시장에 뿌리내리게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지금 방침이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특히 이제 그 전기차, 수소차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현대차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네. 지금 현대차 올해 지금 전기차 11만 대 정도 판매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도 2배가 되는 22만 대 판매 전망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수소차 같은 경우 올해 12,000대인데 내년에 2만 대까지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내년도 현대차는 그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전기차 신차들을 추가로 계속 내놓는다는 그 계획이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현대차의 실적 모멘텀은 앞으로 더 가파르게 정책적인 수혜를 입어서 더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에서 어떤 정책적인 수혜에 대한 기대감도 동시에 가질 만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기존 가치주로만 보였던 자동차주가 지금은 성장주로서 또 한 번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집중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장 개장을 1시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굿머니가 경제 채널 중 가장 빠르게 오늘 장 전망을 해볼 텐데요. 굿머니 1부의 마지막 시그니처 코너 객장의 시선 시간입니다. 객장에 있는 5명의 오늘 장 전망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5명 중에 2명이 상승 전망, 2명이 보합 전망, 1명이 하락 전망 해주셨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이민경 PB 보합 전망인데요. 국내 증시 박스피 예상해 주셨고요. 교보증권 영업부 오기철 차장 상승 전망입니다. IT주 지수 버팀목 역할 예상했고요.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서령용 차장 상승 전망입니다. 컨택트로 주도주 변경 예상했고요.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보합 전망입니다. 변동성 높은 시장 흐름 지속 예상했고요. 유진투자증권 위워크 프론티어 지점 안상현 차장 하락 전망입니다. 이번 주 미국 옵션 만기 관망이라고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자, 월요일인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이민경 PB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PB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보합 전망해 주셨는데요. 그 이유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글로벌 시장 오늘 포함해서 이번 주도 일단 보합 예상합니다. 금요일 미국 증시가 한 번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주 결국 S&P는 마이너스 2.5%, 나스닥 마이너스 4% 하락 마감했습니다. 변동성이 지나치게 큰 한 주였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빠진 포인트로만 보면 3월 저점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충분히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 크게 하락한 것은 아니지만 투자자들의 심리는 다소 불안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주요 경제지표 발표도 많고 FOMC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점점 나아지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경기 반등 등이 불안한 시장의 변동성을 조금은 잠재워주지 않을까 예상하면서 큰 상승도 큰 하락도 아닌 보합 조심스럽게 점쳐봅니다. 특히 이번 주 시장 영향을 미칠 미국 중앙은행의 FOMC가 16, 17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페드의 의장인 제롬 파월이 지난달 지나치게 낮은 물가가 지속될 경우 경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단기 저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FOMC에선 코로나19 제약산에 따른 추가 경기 부양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증시 보합으로 예상하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상승 국면 충분히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는 일단 2단계 거리두기로 약간 완화된 분위기고요. 매일매일 발표되는 확진자 수 발표가 증시에는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2주 정도 경과 지켜보면서 확진자 수 데이터가 정부에서 말하는 컨트롤 가능한 낮은 두 자릿수대로 내려간다면 증시에는 더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연계해서 우리나라 증시의 지습단 투자보다는 경제 회복 기대에 따른 실적 개선 종목의 완만한 상승감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반등세를 조금이나마 보여주는 업종은 반도체 및 장비, 휴대폰 및 장비 업종이 있습니다. 추가 조정 여지는 존재하지만 제한된 낙폭이 예상되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언제든 증시에 투입될 수 있는 고객 예탁금은 아직도 60조가량 유지되고 있고 공모주 열풍 이어지는 현재 다음 달 대어로 손꼽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증시 유동성은 아직도 풍부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말씀드리는 백신과 치료제, 진단키트 등 섹터도 코로나가 단기간에 마무리될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포트폴리오 안에서 지속 조율해 나가심을 매매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굿모닝 1부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김호수, 이지 앵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분산 투자, 장기 투자 잊지 마시고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